네, 논준모연구소 김성하 소장입니다. 어제 학생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논문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박사과정 분들이었는데 논문 이 글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합니까? 불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불안, 이런 뭐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심리적으로 딱 상황이 이래요. 뭔가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뭐 각종 강좌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논문 글쓰기는 일반적인 뭐 소설이나 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뭐 일기라든지 뭐 등등등등 기타 등등 이런 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틀짝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틀짝이다. 요걸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틀짝이다. 뭐 이렇게. 글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 이런 감정들을 좀 타파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좀 알면 논문 글쓰기 물론 이제 틀짝이라고 해서 틀만 짜는 거 아니죠. 그 안에 이제 글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뭐 글쓰기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논문은 이제 결국에는 틀을 짜긴 하지만 틀짜기이긴 하나 결국에는 이제 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글하고 또 뭐 있습니까? 표가 있겠지. 또 뭐가 있나? 그래프 같은 게 있겠지. 또는 뭐 그림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틀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논문은 글을 읽고 뭐 감동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 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콘텐츠, 제가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콘텐츠의 어떤 순서라고 봐야 됩니다. 콘텐츠의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짜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틀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강조해드리는 논리의 구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논리의 구조가 바로 틀이라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글을 써야 된다. 막 소설 쓰듯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 1페이지부터 쭉 써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페이지부터 쓰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틀을 먼저 짜놓고 물론 이제 논리의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진행 과정의 순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모으셔야 돼요. 자료를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 자료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죠. 여기 나왔던 이제 분석 어떤 과정, 추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러분의 어떤 뭐 노트라든지 뭐 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구조가 머릿속에서 이미 다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이 순서, 콘텐츠의 순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자, 콘텐츠,
자, 콘텐츠가 어떤 순서로 끌고 갈 것인가를 머릿속에서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계획이 페이퍼에 일부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양식에 맞춰가지고, 페이퍼에 적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는 연구 계획서가 될 것이고, 초창기에는 연구 계획서가 될 것이고, 이게 구체화되면서 점점 논문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이 요렇게 머릿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찾았던 자료, 이 자료에서 이 콘텐츠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콘텐츠들을 가져와야죠. 요 과정에서 일부가 인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 결과도 콘텐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글이라는 형태로 또는 표라는 형태로 또는 어떤 그래프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콘텐츠를 이 순서에 맞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읽어서 좀 물 흐르듯이 읽어 내려갈 수 있을 만큼의 문법적인 지식을 사용해 가지고 글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자,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논문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세요. 자, 논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용 문구들, 그 다음에 분석 자료들, 뭐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어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엮어줄 수 있는 어떤 뭐 문법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약간의 정리 차원에서 또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의 주장, 요런 차원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본인이 만든 문장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토탈에서 주로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용어들이 또 있어요. 보고되었다, 또는 제시되었다, 뭐 주장하였다, 뭐 이런 것들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적절히 섞어가며 오로지 이 콘텐츠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애초에 생각한 그대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글을 쓰면서, 타이핑을 하면서 이 콘텐츠의 흐름이, 자, 이 부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을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전체 페이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페이지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를 5페이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막 쓰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쓰다 보니까 뭔가 양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파트는 몇 페이지 정도 나와야 되고, 요 파트는 몇 페이지 정도, 요 파트는 몇 페이지 정도 나와야 전체적인 비중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쪽이 비중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쪽이 비중이 좀 더 많아진다. 글을 쓰면서도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비중을 좀 줄이자. 그래야만 요 다음에 대한 비중이 적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20페이지 정도가 쓰여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내가 이 내용을 쓰면서 그 다음 내용하고는 지금 이 내용이 관계가 없구나. 밀접한 관계가 없구나. 과감하게 빼자. 지금 내가 3000%로 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려면 애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의 논문의 어떤 글쓰기, 틀짜기의 구성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설명 듣는다고 해서 뭐 없던 글솜씨가 갑자기 생기거나 못 쓰던 논문 글쓰기가 갑자기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익숙하지 못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뭔가 잘못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셔야 됩니다. 이 시행착오,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 수많은 자기만의 실패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몇 번 해보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틀짜기 형식의 논문 글쓰기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논문이라는 것이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빅데이터의 시대다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위주의 그 양적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고 해서 논문이 곧 이꼬르 통계이냐? 자, 논문이 곧 통계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통계는 그냥 자기의 연구 문제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방법론이에요. 이 방법론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논리 구조는 여기서 잘못된 게 밝혀지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통계보다 논리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더라? 좀 유명하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좀 유명하신 그 배병열 교수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페이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논리 구조와 같은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의 타당도를 내용 타당도라고 하고 어떤 분석에 의해서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도를 개념 타당도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우선하느냐? 항상 내용 타당도가 우선한다.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용 타당도가 우선입니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뭐 통계 분석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건 방법론이고 논문에서는 자기의 논리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논문의 목적이고 논문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의의가 되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와 의의가 없는 논문이 뭐가 대단한 논문이겠냐. 그게 논문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뚜렷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사실 통계 분석해가지고 편집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논리 구조의 틀과 그 틀에 의한 콘텐츠의 순서에 의한 글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 글쓰기 뭐가 중요하느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콘텐츠의 논리적인 논리 구조에 의한 콘텐츠의 순서, 흐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통해서 그 순서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신다면,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가지고 잡으신다면 논문 글쓰기는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소설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